자, 두 번째는 저 멀리 남미의 브라질 이야기입니다. 우리 힘드니까 네. 자, 간식 좀. 웬 쪼꼬? 그래, 포미 작가, 자, 의리의 쪼꼬래. 왜 쪼꼬인가요? 오다 주셨어. 요즘 그거만 하면 안 된대. 왜? 옛날 사람 티나는 그 멘트들 하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한대. 저희가 또 이제 이 확진자하고 격리자가 네. 또 시즌인데 못 받으실까봐 네. 제가 그래도 주변에 유일한 같은 동성이긴 하지만 그나마 그 주변에 가장 남성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 맞춰서 이제 오다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주 주워오면 좋겠다. 자주 주워오면 좋을 것 같아. 네. 그렇게까지 자주는 힘들 것 같아. 아유, 안 바래. 네. 사업만 하지 마요. 사업만 하지 말까요? 네. 그럼 후원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진짜, 저는 이 방송 준비하면서 사실, 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제가 느끼는 압박감은 데일리로 하는 방송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방송을 적어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쓸모없는 얘기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서는 쓸모 없는 거 해주는 것처럼 하고 그래. 늘 우리는 쓸모 있는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많은 것들을 줘야 되고 그 정보가 영양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참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미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은 소재를 해도 기름값 갖고 지금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털었어. 나 이게 두 번째, 세 번 방송 남았는데 두렵네. 나 앞으로 할 방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어 지금. 걱정스러워요. 나 지금 아직 내가 준비한 얘기에 반도 못하고 지금 사우디를 접은 거야. 그러니까 다음번에 하자고. 날새.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도 저는 더 많이 준비할 거고요. 그래서 듣다가 저 사람들 참 열심히 산다 라는 마음이 조금 드시면은 슈퍼챗 말고 후원 계좌로 직접 쏴주시면은 빠지는 수수료 없이 부끄러워라. 있는 그대로 가서 송 작가님한테 턱하니 붙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초콜릿을 이제 페라로로쉬로 사올 수 있는 거죠. 발음 너무 어려워 이거. 네. 초코는 괜찮으니까 저는 송 작가님이 그냥 편하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 멀지 않습니다. 십시일반 조금씩 나누는 거, 그 정도.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 사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남도 돕고 하는 거지. 나 먹기 살고 힘들어 죽겠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키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주식 방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마요. 말릴 줄 알았어. 네, 하지 마세요. 자, 슈퍼챗 지금 5만 원 감사합니다. 여기서 38%는 유튜브가 가져가 버려요. 네. 그래도 고마워요. 완전 고맙죠. 완전 고맙고 그래요. 역시 영상에는 예쁜 언니가 나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저 사실 옷 이거 산 거거든요. 진짜? 나 옷 샀어. 근데 괜찮아요. 저 이거 6,900원짜리예요. 괜찮아요. 비싼 거 안 사요. 태생이 없이 살아서 비싼 거 못 사요.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비싸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다만 여러분이 너무 듣고 있어서 미안하다. 내가 송 작가님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을 내 죄책감을 좀 덜자 싶으신 분들은 후원 계좌로 조금만 싸주시면 돼요. 그만하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너무 싫어하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왜 싫어요? 브라질이잖아. 브라질이 왜 싫어요? 나 왁싱 안 하거든. 터질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송 작가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수준이 되게 높은 게 송 작가님이 이런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보미 작가 힘들게. 일주일을 준비했는데 확진자도 별로 안 터지더니. 준비를 하지 마. 준비를 하지 마? 준비를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마. 개그는 준비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확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방송만 해요. 네. 자, 두 번째 브라질 얘기는 왜 준비를 했냐면은, 자, 브라질 하면 사실 떠오르는 딱 대표적인 대통령이 있어요. 룰라 대통령이라고. 이 룰라 대통령이 8년간 브라질의 대통령을 하면서 브라질이란 나라를 세계 경제대국 8위에 올려놨어요. 전설적인 분이죠? 사실 정말 전설적인 분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3세계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힘을 좀 모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입지를 좀 마련해 주신 사실은 그런 분이죠.
뭐 꼭 우리나라에 비교하기엔 좀 그렇지만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이상의 인기를 당시에 얻고 있었고 네, 맞습니다. 네, 인기, 지금도 꾸준하게 추앙을 받고 계신 분인데 퇴임 후에도 뭐 80% 이상의 지지율을 얻을 정도로 다시 대통령 나와라 라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훌륭하시기로는 우리 이니 대통령이 훨씬 훌륭합니다. 그럼요. 왜냐면 일단 거느리는 그 뭐랄까 스펙의 범위가 다르잖아. 인간적으로 그리고 살아온 삶의 행태를 봤을 때 물론 룰라 대통령도 열심히 사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이거는 한치의 여러분 의심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전 맨날 앉아서 맨날 이런 거 파고 있잖아요. 근데 이니 대통령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아무튼 근데 그 룰라 대통령을 가졌던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최근에 어떤 대통령을 뽑았냐면은 자이르 보우소나루라는 사람을 뽑았는데요.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군인 출신이었고요. 군인 출신이었고요. 이 한마디에서 어떤 사람일지 머릿속으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축구 루파죠. 맞습니다. 네, 뭐 브라질의 트럼프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 사람 유세 과정 중에서 칼도 맞았어. 누구랑 비슷하지? 그래? 카타칼이었나? 아니, 문제는 이제 이 남미라는 대륙 전체가 전부 좌파 정권이 쥐고 있는 뭐 그런 대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라질 홀로 우파 정권이 서게 되면 주변국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네. 뭐 아직 그 내부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이분이 이제 19년 1월 달에 딱 들어오자마자 우파 정권 내지는 외국 세력이 들어오는 정권들이 겪는 그 어떤 그 뭐랄까 반복되는 폐해, 민영화, 자유화, 공공임금 인상, 그리고 뭐 국채 증가, 복지 감소, 뭐 이런 상황들, 환경 파괴. 예, 아마존 이제 어마어마한 큰 산불이 났죠. 네. 근데 이제 그 산불이 가라앉질 않아, 잡히질 않아. 안 잡히죠. 예, 안 잡히는 이유가 이제 적극적으로 산불을 안 꺼서 그렇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뭐,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다는 얘기도 있고, 불 지르는 걸 굳이 막지 않는다는 얘기도 그 있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시켜서, 불을 지른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딱 드러나자마자, 이 양반이 한 짓이 이제 소방관을 방화 혐의로 체포해가지고, 다 뒤집어 씌웠죠. 아무튼, 우파가 등장하자마자 브라질에 빨대를 꽂고, 뭔가를 해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막 올라오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불과 들어온 지 1년 조금 넘겼는데, 반정부 시위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반정부 시위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친정부 시위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친정부 시위가 왜 일어나느냐? 반정부 시위가 막 일어난 걸 보고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이분도 SNS 참 좋아해요. SNS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 내가 의회랑 이 대법원이 나를 너무 압박해서 내가 국정 운영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죄 없는 장남을 죄 없다는 건 자기 주장이겠지. 공금 유형과 돈 세탁 비리로 해갖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을 받을지도 모를 위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 지휘 시위 좀 해주세요. 분연히 떨쳐 일어나 나를 지지하라. 이렇게 정말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지난해 반정부 시위 벌어졌을 때부터 계속 이제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어떤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한 시위 동참 촉구가 좀 문제가 돼서 굉장히 비판이 많이 됐거든요. 이게 대놓고 태극기 부대여 일어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엄마 부대 어디 있는가?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의회와 조율을 하고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한 시위 촉구와 그들을 이용한 야합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짚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왜 브라질을 싫어해? 너무 아파.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게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이제 의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네. 얘가 집권을 하고 선거에서 이기는 과정을 비롯해서 집권 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안들의 배후 조종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받고 있을 때 8일날
트럼프를 별장에 가서 만났다는 거죠. 이 바쁜데 참 미국 자주 가. 응. 이 사람 미국 좋아해. 그러니까 다 사실 당선되자마자 미국부터 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한 거는 형식적으로 간 거는 방위협정 맺으러 간다 그랬어요. 네. 합동 군사훈련 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본인이 군인 출신이잖아요.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사실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 나라가 아작이 나잖아요. 자기는 군부 쿠데타를 찬성하고 언제든 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건 막말에 가까운 얘기인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무슨 포부를 밝혔냐면은 각 지자체마다 군사학교를 하나씩 내가 만들겠다. 난리가 난 거죠. 이게요,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 올해 미군이 항상 군사훈련을 하던데 뭔 일이 좀 생겨가지고 훈련을 못하게 됐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돈도 안 내고 공짜처럼 쓸 수 있고 환경 파괴나 세균이 좀 새 나가도 아무 말 안 하고 훈련을 해주는 그런 좋은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못하게 됐어요. 근데 훈련을 꼭 해야 돼요. 왜냐면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훈련을 못하게 돼서 이거를 미국 본토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을 정도였던 참에 정말 이 적시에 찾아가가지고 저희랑 합동훈련 한번 하시죠 라고 카드를 던진 거지. 형님, 대포 쏠 때가 필요하십니까? 혹시 세균전 연습하실 때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고 가서 바로 이제 조약을 맺고 왔다는 거예요. 네. 준비된 넓은 땅이 있습니다. 찍소리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두목을 만나죠. 트두목을 만나요. 트럼프 두목을 만나서 일종의 이제 밀명인데 뭔 얘기인지 다 알게끔 알려줘. 네.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축출하는데 브라질이 힘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 라는 밀명을 다 알게 듣고 옵니다. 이게 뭐 밀명이야 이렇게 되면? 네. 아니 뭔 밀명은 그런 데 붙이는 거 아니고요. 그냥 대놓고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특별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뒷구멍으로 오더를 내리는 나라 아니에요. 대놓고 내 편이야 저 편이야. 너 스탠스 똑바로 해. 안 하면 확 지원금부터 깎아버린다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지금 두 대통령 상황이 벌어졌는데 국민들이 뽑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있고 본인이 스스로 지미 대통령이다 라고 자처한 후안 과이도라는 이 사람 국회의장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국회의장이면 꽤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 국회의장이 1년 임기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인물은 아닌데 이 과이도란 사람의 뒤가 약간 꼬리꼬리해. 이 사람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미국 장학생이죠. 미국 장학생이죠. 그러니까 이 과이도를 밀어가지고 베네수엘라를 장악을 해야 세계 최대의 중진류 생산 국가, 내장 국가인 베네수엘라 석유를 맘대로 뽑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석유 얘기 또 나왔어. 베네수엘라 석유는 사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원래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던 걸 확 뺏어가지고 국영화 시켜버렸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 석유는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고도의 정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문 기술도 필요하고 그 시설도 필요한데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이 정말 많은 사람들 좀 쳐내기도 하고 그동안 경제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어요. 자체적으로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서비를 사실 우리나라가 해주기로 얘기가 돼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트럼프가 이상한 놈을 내세워가지고 부정선거 했다고 막 우기면서 이제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잘 안 돼. 국민들이 그냥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브라질 대통령 을 불러다가 야, 좀 정치적으로 지원 좀 해줘봐 라는 밀명을 너무 공개적으로 내렸다는 거죠. 너무 밀명이 공개적이야. 근데 사실 여러분이 국제뉴스를 보실 때도 그 뉴스의 출처를 정말 꼼꼼히 따지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동발이나 남미 이런 쪽 뉴스들 거의 대부분이 미국발이에요. 미국 주류 언론들의 시각으로 본 뉴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후안 과이도가 지난해 1월에 본인이 대통령을 자처를 했어요. 그때 그 뉴스 논조가 다 어땠냐면 거의 100% 다 곧 베네수엘라가 뒤집어진다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니 베네수엘라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음 주에 그 얘기 한번 해야 되겠네. 좀 지나갔어도. 근데 베네수엘라 얘기는 뒤로 까더라도 아무튼 어찌 됐거나 얘는 이제 그렇게 가갖고 무엇을 얻어왔느냐 이거지. 일단 군사 훈련을 하게 되면 안 갑니다. 훈련하고 얘네들이. 자,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 이게 주둔을 해버리게 되면 일단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게 문제인데 멕시코가요. 사실 마약 갱단들 때문에 정부 통제가 미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워낙 그 마약 갱단으로 인한 총격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크게 터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딱 그러죠.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 우리가 가서 정리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지금 멕시코의 대통령은 좌파 대통령이에요. 예, 오브라도르라고 암노인데 줄여서 우리가 인이 대통령 하는 것처럼 애칭이 암노예요. 이 대통령이 아니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남의 군대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나가고 그때부터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군 기지를 허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뭘 얻을까요? 그 짓거리를 하고. 말로는 테슬라의 남미 공장을 유치한다. 테슬라. 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테슬라는 전혀 모르는 일이래요. 그냥 지네들끼리 앞으로 전기차가 유망하잖아요. 네. 테슬라는 1등이잖아. 테슬라 공장 브라질에 생산기지 있으면 어떨까 싶네요. 라고 합의를 본 거죠. 근데 이게 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기업들한테 야 우리 노동자도 놀고 있는데 지금 니들이 해외에 공장을 차려 빨리 그거 국내로 들여와 라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외용으로 유권자들 그렇지. 향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내가 트럼프를 만나서 세계 1위의 자동차, 전기 자동차 회사 지금 애플보다 더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테슬라 공장을 내가 유치를 했어. 언제? 그건 테슬라 맘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얘기거리 하나 만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로 경제 살린다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은 사실은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힘든 거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네. 불가능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참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가서 뭐 좀 받아오지 않았을까? 그 트럼프가 이렇게 실물 주는 사람은 아니라 그래요. 아니, 트럼프가 주진 않았죠. 트럼프가 주진 않죠. 그러나 브라질의 수많은 천연 자원과 브라질 내에 기득권이 필요한 미국 기업인들이 줬겠지. 그렇겠죠. 그걸 빌미로 해갖고 세계 4대 자원보국 중 하나인 브라질에 어떻게든 가서 발을 담글 건데, 그렇죠. 근데 요게 좀 녹록치 않은 이유가 또 있어요. 브릭스거든. 브릭스 중에 브라질에 지금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 중국. 네, 시진핑이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죠. 중국은요.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이 파토를 하는 굉장히 양념 잘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놓는 매끈기의 선수들입니다. 트럼프가 이번에도 얘기했대요. 그 화웨이 쓰는 거 좀 고려 좀 해보지. 쓰지 말란 소리거든. 그렇죠. 근데 안 쓸 수가 없어, 브라질 지금 입장에.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지금 브라질의 이제 최고의 어떤 SOC 사업 중에 하나가 남미 종단 철도입니다. 남미를 이렇게 직선으로 이제 쫙쫙 내려와가지고 남미를 이제 물류로 연결하는 남미 종단 철도를 하고 있어요. 브라질이 이제 이 종착역이 되는 거고 중심역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니카라구아 운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뭐 물류 중심, 중국 달러가 이제 다 들어와서 지금 브라질 경제 매겨 살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돈으로 갖고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제 종속적인 걸 가야 돼.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 어떻게든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포장을 해야지. 지금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기 위해 이제 이러한 그 나름대로 꼼수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을 갔다 오자마자 이제 당면한 더 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코로나. 미국 가기 전에 터졌어. 아니 근데 그때가 감추고 있었거든. 왜냐하면 그 2월 24일 날부터 카니발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다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카니발을 해야 되니까. 카니발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없다고 잡아댔거든. 근데 3월 달 들어서 확진자가 점점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브라질 전역에
코로나 경보가 본격적으로 안 끼는 데가 없네. 코로나는 오늘 뉴스 오늘 다 노란 딱지 맞겠네. 특히나 사실 중국이 투자를 많이 했고 중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뭐 이미 송 작가님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중국인들이 겁나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 30만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1대1로 사실 중국 기업, 중국인 노동자, 중국 제품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제가 꼭 그 중국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생기잖아요. 마을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꼭 거기에 현지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요. 니카라구아 운하 같은 게 100억 불짜리 공사거든요. 네. 사상 최대 토목공사인데 니카라구아 노동자들을 거의 고용을 안 해요. 경비원으로 일부만 하고 그렇죠. 모든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다 건너왔어요. 중국에서 오는. 그거 하던 중에 갑자기 이 남미 종단철도까지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미 지역에 코로나가 없다. 남미가 가장 늦게 발병을 했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투명하지 않아서 늦게 네. 발견이 된 것뿐이지. 네. 네. 결과적으로 남미도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절대 이란처럼 절대 피해갈 수 없다. 중국인이 스치는 지역에는 언제든 코로나가 있다라고 하는 네. 이제 교훈의 브라질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보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기 전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쿠바는 남미의 의사 양성소예요. 쿠바라는 나라에서 사실 이 중남미에 보낼 의사들을 양성하는 큰 의과대학이 있는데 여기 공짜로 교육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쿠바가 사실 의료 외교로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뭐 베네수엘라의 의사를 많이 보내주고 뭐 차베스 대통령 있을 때 석유를 공짜로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딜을 많이 하는데 브라질에도 굉장히 많은 의사가 가 있었거든요. 8,000명이 넘는 의사가 가 있었는데 보우소나루가 당선자 신문에서부터 지금 브라질에 들어와 있는 쿠바 의사들 다 추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추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좀 낙후된 지역, 그러니까 도심 한가운데는 그래도 의사들이 있겠지만 외곽으로 갈수록 의료진들이 부족한 상황이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브라질의 보건의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인가 어젠가 여러분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그 시젠 측에다가 긴급하게 키트 공급을 요청한 나라들 명단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우습게도 브라질이 맨 마지막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확진자는 10명밖에 안 되는데 키트가 왜 필요할까? 사실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또 쿠바 의료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쿠바는 미국이 봉쇄를 워낙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화학제품 자체가 거의 공급이 안 돼서 자체 생산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자체 생산이라는 게 유기농,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거. 그래서 쿠바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이런 대체 의학이라든지 유기농 제품에 있어서 굉장히 종주국 같은. 그래서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쿠바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친환경적인 치료제라든지 의약품들이 효과도 꽤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농사 거의 대부분 유기농으로 짓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쿠바는 예방의료라고 우리가 예방의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수술 받고 어디 아파서 가서 뭐 하는 거는 뒤떨어질지 모르겠지만 1차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다 주치의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 예방의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쿠바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언제 우리 쿠바 의료도 한번 다루면 재밌겠다. 할 게 너무 많네. 아무튼 중요한 건 네. 우파로 출처가 불분명한 남미의 이상한 대통령들이 생기고 있고 네. 이 우파 대통령들이 취임하게 되면 민영화와 이제 신자유주의로 나라 곳간이 탈탈 털려요. 그게 문제야. 네. 그렇게 되면 국민들만 또 죽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혼란이 유지되게 되면 이상하게 이제 미군의 군병들이 용병이나 군인들이 이제 현재 주둔을 하면서 거기가 이제 속국이 되는 이른바 그 남미의 일종의 좌파가 넘어가는 도미노 현상들이 시작되는데 이걸 굳건하게 막고 있는 게 지금 베네수엘라거든요.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예전부터 미국이랑 앙숙이었잖아. 그렇죠. 예. 그 베네수엘라 정권을 흔들다 못해서 지금 브라질에게 손짓을 하고 있고
브라질의 현 대통령도 결국 이제 미국의 손에 넘어갈 거다. 근데 시진핑이 눈을 빨갛게 뜨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브라질 우파의 홍역, 이 홍역을 제대로 겪어내지 못하면 뭐 조만간 쫓겨날 가능성이, 퇴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또 이렇게 우파가 들어서 가지고 난리가 치면은 또 이제 또 국민들이 좌파 정권을 뽑거든요. 그럼 좌파가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이미 너무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사실 재건을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또 못 참고, 아, 좌파도 똑같네. 얘들도 뭔가를 살릴 줄 알았더니 못 살리네. 이러고는 그 참을성 없음에 바로 또 우파로 넘어가서 또 더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저는 조금 변하고 있다는 게 어디서 보이냐면은 SNS가 지금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젊은 층한테는 SNS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잖아요. 이게 그나마 조금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왜? 예전에는 국가가 언론을 통제를 하면은 국민들은 깜깜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인터넷 통제부터 하잖아요. 반정부 시위 일어나면. 그러나 우회해서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학생들, 10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미 SNS가 다 퍼져 있고 전 세계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기네 나라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나마 조금 희망을 걸어보고 싶은데 되게 브라질이 안타깝고 아픈 나라인 게 룰라 대통령 시절에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빈민가는 애들을 학교에 못 보내잖아요. 뭐 돈이 없어서도 학교에 못 보내지만 학교 배워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너 가서 뭐 폐지라도 주어라, 고물이라도 주어라 이러고 애들을 학교에 안 보내잖아요. 근데 룰라 대통령이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줘요. 애들을 학교에 안 보내면 그 가정에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보호사 파밀리아라는 정책인데 이 정책으로 아이들, 지금 청년들이 사실 그 정책의 혜택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그때 학교를 다니고 문맹률이 많이 타파가 되고 애들 교육 수준이 그나마 높아졌단 말이죠. 근데 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그 정책 지원금 거의 대부분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아이들의 교육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저는 조금 안타까운 거죠. 상황 자체가. 결국 이제 우파들이 원하는 국민의 우민화죠. 네, 정보를 선택해서 편협된 정보만 받아보고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저 그 국민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언론의 자유 중요하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우리 부모들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애들 학교부터 보냈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결국은 생활인 거예요. 지금 네. 선거가 중요합니다. 조충수님. 네. 맞습니다. 결국 선거를 잘하는 게 국가를 바로 살리는 바른 정치를 세우는 게 국가를 바로 세우는 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게 구결이 되네. 맞습니다. 너무 방송이 우리 좌파야. 좌파가 하니까 이 우파 대통령 이렇게 까지. 내가 송 작가님 왼쪽에 앉아있기는 하죠. 곽싱보다 더하다. 아니 왜 실제로 프랑스에서 좌파와 우파가 어떻게 결정됐어요? 국왕에 오른쪽에 섰느냐 왼쪽에 섰느냐에 따라서 좌파 우파가 나뉜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네, 혹자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룰라 대통령도 보니까 돕긴 객긴이더만 뭐 부패 혐의로 지금 잠깐 석방돼 있는 거 아니야? 뭐 그 잡혀 들어갔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그런 상황들,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 정황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나라의 상황 안에서 봐야지. 이 사람도 뭘 받았어? 이 사람도 뭔가 비리가 있어를 뚝 떼어가지고 상식선에서 보편적인 입장에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라는 국가 자체가 그 나라 그 환경, 정치 환경 자체가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연관되는 거 한 개도 없이 난 깨끗해 독야청청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그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라는 어떤 그 변명이 아니고 항상 저는 정황을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언론의 역할은 뭐냐면은 어떤 사안을 보고 그 현상만 뚝 따와가지고 이게 나쁘네, 이게 잘했네, 사람들 이걸 욕하네, 이걸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정황을 제대로 올바르게 전달해주는 게 저는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그 정황 자체를 전달해주는 것보다는 그 현상만을 따와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욕하네요.
이러고 같이 욕하잖아요. 그건 진정한 언론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국제정치를 보실 때, 어떤 정치인의 상황을 보실 때, 아유, 뭐 좌파도 똑같고 우파도 똑같고 똑같은 놈들이야 정치인들은. 그러니 그 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괴롭지? 라고 딱 끝내버리실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 나라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정황까지 조금 더 살펴보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부탁의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황 안전서 감사히 들었고요. 잘 쉬셨죠? 네. 네.